위안화가 정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대체할 것 같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대만을 점령했을 때보다 더 강렬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경제하고 예. 중국 이제 위안화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이제 쌍순환이라고 해서 내수 강화하자. 내수 강화하면 뭐 위안화 강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 그다음에 그 쌍순환 정책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제 새로 이제 바뀐 미국 정권과의 관계 전망을 좀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떻게? 최근에 이제 중국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네. 그 경기 회복세가 이제 제일 빠르게 두드러지게 보이니까 뭐 다양한 이제 해외 매체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경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세계 경제 성장의 바퀴 역할을 하고 있는. 즉 엔진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동력을 일으켜 가지고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게 엔진인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세계 성장의 엔진은 여전히 미국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유럽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팬데믹 쇼크 이후에 대대적인 뭐 그 재정 부양을 했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GDP 대비로도 훨씬 크고 독일도 아주 이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부양을 했는데 뭐 유럽이 전반적으로 뭐 또 이제 그런 길이 열렸고 상대적으로 중국은 부양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통화 정책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이 두 가지 지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경우에 산업 생산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더딥니다. 네. 생산하는 거는 회복세가 더딘데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에 관련된 물건이 팔리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소매 판매는 좀 더디게 이렇게 회복되는데 산업 생산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소매 판매보다. 즉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 생산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것은 해외에 판다는 거죠. 왜냐? 해외에서 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중국산 의료기기 용품 수요가 여전히 해외에서 팬데믹 때문에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수출 중심으로 아웃퍼폼 한다는 분석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난 이제 재정 부양을 했기 때문에 내수 수요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생산은 아직 더딘 거죠.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는 거는 GDP의 증가율이고 GDP라는 거는 프로덕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하는 양을 뜻하는 겁니다. 즉 성장률이 이제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는 생산이 빨리 는다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 얘기인 거죠. 중국은 내수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 않지만은 해외에서 특히 미국 수요가 굉장히 재정 부양 덕분에 빠르게 느니까 거기 팔 물건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 이제 과실을 미국의 재정 부양 과실을 이제 잘 따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는 건 미국이고 중국의 이제 중국 경제는 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성장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산성이라는 건 초기에는 이제 기계를 많이 쓰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우리 산업혁명 때 그랬고 우리도 이제 그 뭐 산업이 산업화가 되고 기계화되면서 생산성이 많이 늘었죠. 초기에 성장 발전해 나간 과정에서는 기계를 많이 쓰면은 무조건 뭐 성장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미로 하던 거를 삽으로 하고 삽으로 하던 거를 트랙터로 하면은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높아지죠. 근데 이 좁은 이 논 안에 온갖 그 농기계를 다 계속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산출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게 되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인데 일단 이제 중국처럼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자체 시장이 큰 경제는 내부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아주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이제 쌍순환이라는 게 모든 나라 경제 정책의 일종의 로망이죠. 내수도 잘 들어가고
수출도 잘 되고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내수를 통해서도 성장하고 성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인데 생산이 증가하는 속도는 단순히 기계를 많이 때려 넣는다고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됩니다. 기술 습득이 높아져야 되고 경영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똑같은 일을 하고도 훨씬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이 발견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런 게 시장이 큰 경제에서는 그런 유인이 강하다는 거죠. 그 기회가 많고 또 한 가지 이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혁신이나 이런 이제 그 창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뭐 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뭐 그런 이제 유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중국 같은 어떤 그 계획 경제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유인은 좀 불리한 측면이 있다. 뭐 저는 후자 쪽에 어떤 그 어려움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특히 이번에 뭐 이제 그 마윈이 창업했던 엔트그룹 네. 뭐 상장 직전에 이제 어떤 그 정부 압력으로 어떤 정치적인 뭐 네. 배경으로 중단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누적된다면은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혁신적인 뭐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겠죠. 최소한 네. 뭐 어떤 빼돌린다든가 뭐 이런 이제 아니면 다른 데로 기회만 되면 이전하고자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경제만큼 또 중요한 게 중국 경제지 않습니까? 네. 또 위안화 환율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고요. 중국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바퀴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면 또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요. 위안화 환율은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환율은 그 나라 통화 가치는 그 나라 경제가 강하면은 통화 가치가 강해진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은 당분간은 뭐 위안화 그 통화 가치는 강세 압력을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한 2000년 이후에 달러 위안 환율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폭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가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2015년에 그 평가 절하를 하고 뭐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중대한 또 고비를 맞은 측면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쌍순환에서 내수도 이제 활성화한다는 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띄운다고 해서 내수가 기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띄울 때만 잠시 늘어날 뿐이지 그게 효과가 사라지면 이제 없거든요. 경제가 내생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라기보다는 공급 측면의 요인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점점 확실히 그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특히 중국도 고령화의 이제 문제. 지금 현재 그런데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 하면은 외환의 자유화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압축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앞서도 그랬지만은 외환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중요한 그 동인이. 그러니까 외환이 들어오는 거는 최대한 이제 그 장려를 하는데 나가는 거는 막았죠. 그래서 중국 위안화 그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위안화를 가지고 뭐 세계 어디 가서 기계를 사고 엄청나게 큰 유조선을 사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로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외환이라는 게 뒷받침돼야 그 나라 통화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환을 가지고 기계도 사들이고 그걸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무역 흑자도 많이 내고 외환 보유액도 많이 늘렸는데 지금 현재도 이제 지금 최근에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말이죠 다시.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무역을 통해 가지고 화폐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나가는 걸 막아 놓으면은 이 안에서 고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밖에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자국 내에서 어떻게든 이 내가 벌어놓은 저축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밖으로도 이제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외자가 또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고 외환이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 내부에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외환 통제하고도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외환을 또 이제 쉽게 잠깐 풀다가는 지난번 이제 2014년, 15년에 봤던 것 같은 엄청난 그 외환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배경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해외여행을 못 가서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네네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때는 그 과정에서 돈도 많이 갖고 가서 많이 뭐 파킹을 했다 이런 뭐 이제 분석들도 많이 있는데 해외에다가. 사실 중국 자본 중에 해외에 투자하는 자본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은 편이죠.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또 약간, 나가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마치 이제 여행 수지로 잡히게 뭐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나가는 돈도 이제 그 많지 않고 고여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위안화가 절상 압력이 강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 이후에 그렇게 위안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던 그 추세,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던 그 추세가 지금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어떤 나라도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뭐 절상은 수용하겠지만은 항상 거기는 이제 속도를 되게 그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가 보증하는 법정 화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이제 좀 견지하는 뭐 위안화 국제화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그게 최근에 뭐 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2시간 얘기를 해도 이제 그렇습니까? 사실 부족할 판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정부, 중앙, 관 내지는 뭐 강제 이런 이제 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민간의 화폐다. 이거는 그래서 정부가 함부로 막 발행을 늘릴 수도 없고 뭐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순수한 민간의 화폐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거래되는지 정부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완전히 순수한 민간의 화폐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건 앞서 이제 MMT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화폐라는 거는 국가의 전유물이다. 뭐 했듯이 그것에 아주 이제 가장 그 극단적인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그 개념 설정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한데 쉽게 말해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의 화폐는 사실은 2종류로 나눠져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나간 이른바 우리가 아는 본원통화, 그래서 현찰로 지폐라든가 동전 이렇게 돼 있는 현찰이라든가 아니면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놓은 지급준비금,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했는 화폐고 나머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예금이라든가 특히 예금이죠. 주로 예금 형태로 있는 거는 이건 사실 정부가 발행했는 거 아니라 은행이 발행했는 거다. 대출해서 발행해 준 거다. 그걸 이제 찾으면은 은행 화폐가 이제 중앙은행 화폐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폐로 찾으면 우리가 ATM 가서 찾으면은 그래서 이 화폐가 크게 민간 화폐, 은행이 발행한 민간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한 정부 화폐 2가지가 있는데 은행이 발행한 민간 화폐가 훨씬 많죠. 양으로는 이게 이제 M2, 뭐 M3 하는 뭐 그런 것들인데 주로 이제 예금입니다.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없애겠다는 거죠. 이거 다 중앙은행 화폐로 정부 화폐로 바꾸겠다. 그래서 모든 이제 화폐를 그냥 전자식으로 해서 내가 이제 어디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한 2억을 대출 받겠다 하면은 심지어 중앙은행한테 직접 대출을 받는 겁니다. 내 계좌가 중앙은행에 있고 다 전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직접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 일단 중앙은행 내 계좌에 넣어놨다가 이제 집 살 때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쓰는 지폐나 주화 같은 경우에 실물 화폐가 있는 경우에는 현찰 화폐라고 표현하는 거죠. 현찰 화폐라고 하면 그 중앙은행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뭐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을 통해서 이제 어떤 금융의 역할을 이제 했는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 그렇게 중간 단계 없이 중앙은행과
이 시장이 집거래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민간 화폐는 사라지고 정부 화폐만 남는다. 비트코인의 정반대 이제 개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 그 현찰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정부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앙은행에 이제 각자 계좌를 가지니까 중앙은행이 금리를 마이너스 5%로 내린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은행에 거래를 하는데 네. 여기저기 은행들이 다 금리가 마이너스 5%다. 월급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찾아야 되겠죠, 현찰로. 그렇죠. 놔두면 마이너스 금리 물어야 되니까, 보관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근데 완전히 디지털 화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찾잖아요. 그런가요? 어떻게 찾습니까? 현찰이 없어졌는데. 계좌 이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좌도 다 마이너스 금리인데. 아, 그러네요. 네, 네.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뭐라도 사야 됩니다. 네. 즉 마이너스 금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현금 이외 이렇게 뭐 이제 무슨 페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용카드보다 이제 더 간편 결제, 간편 결제 훨씬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제 점점 갈수록 현찰 사용이 이제 그 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은행 자체가 이제 그 국가다라고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이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로 인해서 실물 경제 투자라든가 자산 시장 투자가 거품이 생기는 것을 정부가 도맡게 되면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야망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금리 정책에 금리는 0% 밑으로는 사실상 본질적으로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통화 정책의 한계를 뭐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지하 경제 거래를 잡아낼 수 있다 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야 뭐 음성 거래를 하는 게 없지만은 불편하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 수 있고 그런 음성 거래를 통해서 되게 큰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100달러 지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음성 거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100달러라는 지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1%라도 이자를 주는 미국 국채를 샀는 거거든요. 미국 중앙은행은. 이 100달러짜리 지폐는 만기가 없는 0% 수익률의 중앙은행 채권입니다. 네. 0%짜리 그 채권을 발행하면서 1%짜리 정부 채권을 중앙은행에 샀으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100달러짜리 이 0% 채권은 해외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요상한 목적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미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권해서 이득을 누리는 측면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득을 쉽게 포기하고자 할 것이냐. 네. ECB 같은 경우는 500유로짜리 지폐를 고액 지폐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ECB는 좀 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향적인데 페이스북이 리브라라고 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를 굉장히 그 도전적인 걸 공개를 하니까 그때 이제 화들짝 놀라서 다른 서구 중앙은행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은행 시스템 제도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부터 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어디 가서 돈 쓰는 거를 정부가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보편화되면 뭐 무역 거래 이런 데서는 되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급 결제의 그 신속하고 간편함 뭐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뭐 가능한 얘기이기도 한데 국제 화폐 국제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갖췄습니다. 네. 수입량이 많다는 거죠. 네네. 굉장히 많은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 국제 시장에서 중국은 굉장히 큰 손입니다. 큰 바이어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위안화가 국제화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나머지 조건들은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입을 할 때 그 대금을 위안화로 그렇죠.
일부라도 위안화를 줄 수 있다. 예. 그러면 위안화 사용이 국제적으로 늘어나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금이 어떻게 그 화폐가 통용되는 데 있어서 세금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세금은 누구나 내야 되는 거. 중국이 이제 내가 이제 위안화로 쓸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갑의 이제 위치에서 그런 이제 화폐를 통용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미국의 달러 패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장님께서는 위안화의 달러 패권을 넘어가는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은 아직 좀 시기상조다 판단은. 아마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이제 급격한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정말 설득력 있게 그래도 100세 시대인데 그래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설득력 있게 위안화가 정말 미국의 달러 패권을 대체할 것 같아. 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미국이 대만을 점령했을 때보다 더 강렬한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러 패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달러 패권이라는 개념이 된 게 100년이 그건 아니죠. 예. 20세기 초에 영국이 1차 대전에서 아주 완전히 망가져서 파운드가 더 이상 이제 지배적인 통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이제 또 건전해야 되고 건전하지 않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또 발전돼 있어야 되고 어떤 지배적인 국제 통화가 된다는 거의 장점은 뭔가 하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 자산을 만약에 필요할 때 팔면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통용될 수 있는 화폐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금을 갖고 싶은데 현찰로 갖고 있으면은 이게 새끼를 안 치니까 또 어디 보관하기도 위험하니까 미국에 주택을 산다든가 미국 국채를 산다든가 미국 주식을 산다든가 하면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수익까지 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미국 국채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조금씩이라도 사서 비상금으로 사서 갖고 있고 싶다고 한다면은 미국 정부가 손쉽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일 큰 이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 시장이 처럼 굉장히 고도로 발전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싶은 양을 가격에 별 차이 없이 언제든지 손쉽게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산을 비상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는데 필요해서 팔려고 하니까 살 사람이 잘 없고 그래서 굉장히 헐값에 팔아야 한다면 이거는 안전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3월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막 급등을 하고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이렇게 달러 현찰 수요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 국채까지 팔려고 외국인들이 막 엄청난 매도를 하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전 세계에 엄청난 달러를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왜냐? 미국 국채 시장이 그런 식으로 망가지면은 미국 달러 패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쉽게 보면 우리나라도 어떤 큰 경제 위기가 오면 이제 좀 자산 가지신 분들은 금 아니면 달러 좀 많이 사시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매일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문가로서 일반 분들에게 국제 금융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시해야 될 이런 프레임이나 아니면 지표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좀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다들 많이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금 계속 했던 것처럼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과 결부지어서 봐야 되니까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 건가,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두 가지가 우리 환율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이제 진단이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좋은 지표고 과거에는 2000년대에만 해도 우리나라 산업 생산 동향이라든가 이런 국내 실물 경제 지표들이 속보로 이렇게 계속 나오면은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는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갈수록 미국 경제 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갈수록 경제와 금융시장이 모두 금리에 더 이제 민감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미 민감한데 그렇습니다. 더 민감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사실상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고 그만큼 미국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더 커졌고 미국 중앙은행은 어쨌든 1차적으로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실물 경제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대, 1900년대, 1990년대 그 이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들어 왔다고 하지만은 금융과 자본시장의 어떤 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더 중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전 세계 금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 실물 경기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그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은 해외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경제에 그야말로 그 엔진 역할을 해서 미국이 많이 쓰면은 흥청망청 쓰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경기가 그렇죠. 좋아졌는데 지금은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크지는 않고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상대적으로는 미국의 어떤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은 달러가 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은 좀 부양적인 경제 정책을 펴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는 전 세계 금융 환경이 긴축되는 그런 반작용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뭐 생각한다면은 우리 경제나 뭐 금융시장을 큰 이제 틀을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하나 또 번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폴 보커인가요? 관련해서 미국 경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책이나 이런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경제가 가면 갈수록 이제 자본의 흐름에 영향을 더 받고 금융의 영향을 받고 더 미국의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통화 정책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고 달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앙은행은 어떻게 이제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어떻게 달러의 달러 정책을 결정하느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물론 뭐 국제금융 교과서라든가 뭐 이런데 이제 교과서에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뭐 미국 달러 제도의 어떤 이제 최근 한 반세기 동안의 변천사를 다룬 이제 교과서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또 이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보면 이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정책 당국, 중앙은행, 뭐 미국 정부가 어떤 중요한 그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는다든가 어떤 걸 되게 고민스러워하고 중요하게 고려 요소를 판단한다든가 사람의 스타일이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제가 책을 번역했는데 이거는 지난 한 뭐 그 좀 오래된 그 책이긴 한데 원래 원서는 그렇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의 달러 정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교과서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서 뭐 제가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 달러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 코스피의 어떤 코스닥의 어떤 개별 종목에 밤 사이에 이제 뉴욕에서 결정된 달러 환율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날은 별로 없지만은 크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대선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시기에 또 국내에서 또 국제 경제 관련해서 깊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